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소식 어떠셨는지요, 김성태 전 의원님?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한 비극이 다시 대한민국에 온 국민이 또 목도하게 됐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들을 애도하고 또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정치권에 있으면서도 거의 20년 동안 그냥 주로 국토교통, 환경, 노동 이쪽 분야에만 좀 집중했었는데 제 지역구도 김포공항이 접해 있는 김포공항이 포함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늘 이 항공 특히 사고 안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역시 이건 뭐 천재지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 충분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또 인재죠. 네. 기체 결함이든 뭔가 간제탑과 또 교신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어떤 경우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메이데이 그러니까 조난 신청까지 하고 바로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급박한 상황이 기장실 내지는 기내에서 지금 엔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거죠. 네,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 홍익표 전 의원님. 네,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충격과 슬픔에 잠겨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민 고통도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서 이런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느끼는 어떤 이 비통함 또 비통함이랄까 또는 참담함이 네.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소위 이제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국제 뉴스가 계속 좋지 않은 것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한국의 그 K 브랜드 가치를 자꾸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급적이 빨리 그 수습하고 그 사고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되고요. 또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홍 의원님, 일단 여야도 좀 정쟁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책위도 꾸리고 이 같은 대형 참사 시에 정치권의 역할, 여야의 역할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사고 수습이라든지 피해자 복구 지원 이런 문제는 정부나 관계당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뭐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회적 혼란이나 국민적 그 어떤 비통 그 앞으로 슬픔이 확대되는 시기에서 가급적 그 이 불필요한 말 이런 걸로 이제 가슴에 상처를 주거나 두 번째 이런 그 국가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부가 그 국회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신속하게 정부 측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 국회가 해야 될 사항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정부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그 피해자라든지 또는 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직접 듣기 때문에 여야가 그런 직접적으로 들은 이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 당국에게 전달해서 피해 복구나 그 피해 지원이 보다 그 현실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정도가 아마 정치권이 해야 될 목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여야의 역할. 1997년 감사고 그리고 이제 1993년 국내적으로는 1993년 목포 그때 공항에서의 사고 또 이제 이번에 무안공항 사고 이 국내적으로는 뭐 이렇게 두 번째로 큰 사고가 났어요. 물론 해외적으로는 뭐 이제 감 사고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이제 또 뭐 대한항공 1987년 폭파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국민들은 깊은 애도를 통해서 또 물론 지금 최창목
대행 대리도 지금 현재 국가애도기간을 1월 4일까지 7일간 정해놓고 네. 상당히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고 수습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이 연말 연시에 또 이 생업과 또 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또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럴 때 좀 전에 홍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정치 불안에서 비롯된 이게 국정 혼란 공백 이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아주 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도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 이런 때일수록 이제 저도 호소하고 싶습니다만 당분간만이라도 이 정쟁을 완전 전격 중단하고 오로지 이런 큰 사고에 대한 수습을 정치권이 더 발걷어 붙이고 힘을 합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극복하고 특히 이제 해외 외신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이 사고와 함께 이제 또 우리 정치 불안 그러니까 네. 혼란, 헌정 중단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항상 곁가지로 곁들이면서 이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불안한 전국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국가 신인도 불확실성 이런 게 더욱더 정복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뭐 경조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환율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방면을 어떻게 지금 문제가 또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발 정치권에서 이번 사고 이 수습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 과정을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또 이겨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제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첫 메시지를 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런 입장까지도 내실 필요 없이 좀 조용하게 계시면서 대응 체제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네. 또 이게 이제 조금 전에도 될 수 있으면 홍 대표께서도 말씀했는데 이게 정치의 가장 중심에 선 그런 인사일수록 말수 줄여야 되죠. 네. 오히려 좀 자제하는 부분이 어땠을까? 네, 홍익표 전 의원님. 여전히 탄핵 소추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지위 자체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입장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도 우리 박성준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본인이 어쨌든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 최소한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수사기관 출석 여부를 놓고 이렇게 말이 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 내는 것과 별개로 당당하게 비상계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 있다면 그에 걸맞게 법적 절차도 협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출범부터 과제가 험난합니다. 경제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고 사실 사고 수습 일선에 있어야 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공석입니다. 문제는 없을까요? 홍익표 전 의원님. 우선 물론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도 이 일을 맡지만 대개 항공기 사고와 관련돼서 제일 중우선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또 행안부나 경찰청도 차관이나 차장이 건재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장관이 공석이었다고 관료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우리 이 관료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자기 직무에 대한 충실성들은 있고요. 다만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에 결정할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장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역할이 그거에 따라 약간 좀 영향을 받긴 하지만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습 매뉴얼이 국토교통부에 다 있고 우리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은 저는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의원님, 그런데 국민들은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컨트롤 타워가 누구야, 결정권자가 누구야,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뭐 없대 하면 좀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일선에서 그 실제로 주무부처예요. 국토교통부가.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예를 들면 이제 피해자 그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수습과 관련돼서는 행안부가, 재난과 관련돼서 지원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 수사나 원인, 사고 원인 이런 조사 관련돼서도 뭐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그 담당을 하곤 하는데, 경찰도 같이 뒤에서 그 도와주는 역할을, 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 수습을 하고 행안부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저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장관이 공석이니까 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도리어 한국 사회의 관료 사회의 수준이 더 참담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최상목 대행, 예. 대통령, 총리, 경제수장 예. 여기에 이제 참사 수습까지 예. 한계는 없을까요? 상당히 이제 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그런 지경이 됐죠. 더군다나 뭐 특히 경제 수장으로서 지금 우리 경제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대내적인 그런 뭐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 불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뭐 경제 위기로 이제 가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제 수장으로서 사장 이분은 집중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하게 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또 위치에 또 있는 거죠. 좀 전에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위는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나오면은 바로 그냥 또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나오면 또 최상목 지금 권한 대행에 대한 이 집중이 덜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 컨트롤 타워가 또 부재되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지금 뭐 상황에서도 지금 최상목 지금 권한 대행 입장은 오랜 경제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획재정부에서부터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국가적 뭐 경제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이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모든 부처 17개 부처의 예산 이 정책이 예산 국가 재정으로 뒷받침되는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정부의 모든 운영이나 작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국정 공백은 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더 이상은 이제 정치가 정부를 무정부 상황이나 국민들이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부재된 이 혼란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런 뭐 자주나 또 뭐 탄식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안 되겠죠. 예. 네, 이번 주에 네. 국내임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아마 출범을 할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 첫 과제는 뭐가 될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제 금주에 이제 상임정국위원회 전국위원을 통해 이제 인준이 이제 가게 될 의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본격화할 겁니다. 첫 번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무한 이 제주항공의 이 사고 이걸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게 수습해내는 그런 역량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도기적인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한 더 이상 정치적 압박이 여야간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권당부터 뭔가 변화된 모습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말 대한민국 국가 국정에 한 치의 차질 없이 거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이제 민주당 특히 야당에 대한 정부 이 정말 비상시국을 운영해 나가는데 절대적인 협조를 구하해 나가는 그런 협치 정국을 만드는 게 저는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봐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당 내적으로 이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이런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뜻깊은 자성과 성찰, 반성 속에서 이 당이 집권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이제 담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협치정국 얘기도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대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오래전부터 뵀었지만 비교적 합리적이시고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 공직 경험도 풍부하시고 정치권에서 중진 의원으로 지금 계속 계시면서 협의나 이런 경험도 많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그래도 지금 이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면 조금은 좀 전향적인 조치를 낼 수 있는 분 아니냐. 그래도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은 입장을 냈어요. 어제 이제 김윤덕 사무총장이 그런 입장을 좀 냈는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배경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긴 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이번 상황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당일론적으로 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당연히 맞죠. 했어야 되는 거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지금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다수 의석을 갖고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일론적 접근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건 역사적 판단이고 국민적 요구고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치라는 건 또 다른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막혀 있는 그 현실을 뚫어낼 수 있는 현실적 타개책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당일론적 얘기만 한다면 서로 양당의 당일론만 갖고 얘기해서 그거는 판단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현재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일단은 최상목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만약 탄핵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총리하고 경제부총리까지 겸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경제수장을 또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경제수장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무위원 구성이 그러면 15인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무위원을 15인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15인 이하로 됐을 때 의결 정족수는 11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잘못하면 국무회의의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15인 이하부터는 14인이 되는 순간 무력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법학자 중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다고 할 때는 그 정도의 어떤 국민적 동의나 상당히 어떤 우리 사회가 납득할 만한 그런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쉽게 탄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현실적인 판단이 드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입장을 지금 표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익표 대표님 전에 이게 이제 야당이라는 것은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이게 견제와 비판 항상 살아 있어야 되죠. 그 대신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책임 있는 야당의 또 주체적인 역할과 모습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그 역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그다음 바로 선거에서 국민들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더군다나 170석 거대 제1야당으로 야당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집권당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사법적 리스크로 많은 어려움과 또 나름 또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입장으로서의 제1야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그간의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치적으로 손익 계산에 따른
국정 운영은 어떤 경우든 저는 배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대려 발걷어 붙이고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게끔, 그러니까 또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또 하지 않고 쌍특검법, 그러니까 그 내란 특검법이나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또 수용하지 않으면 또 한덕수 총리 또 대행의 그런 뒷길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이 스톱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로 전락하는 그 모습 그 자체로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10년 20년 금방 후퇴해 버립니다. 김 의원님, 예. 잠깐 그 헌법재판관 임명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 때하고는 다르게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언제까지 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라. 뭐 이런 시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네.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무한공항 사고에 국민적이 애통하고 정말 비통해하는 지금 이 시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치적 입장은 그대로 이제 살아서 나올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무한공 이 사고를 수습하는데 정치권이 정부를 협조하고 도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위기에 강한 나라다 이런 거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때 정치를 또 살려야 돼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 민주당 요구했지만 사실상 가장 본질적인 패를 이제 민주당도 보여야 된다. 저 방송 바로 봤으니까 그날 오전에 민주당 입장이 나왔어요. 그게 헌재 재판관 임명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누구는 뭐 대행이니까 또 장관이니까 탄핵하면은 뭐 가반 의결로 된다. 가반 출석에 이렇게 의결 정족수 가지고 논란 벌일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이럴 때 정치적 합의하는 겁니다. 그럼 이 판단은 그러면 논란에 대한 판단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헌법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예요. 이 부분도 가장 빠르게 헌재에서 판단을 좀 해달라. 지난번 물론 헌재에서 입장은 나왔죠. 이건 대통령 그런 대행이 임명을 해도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나왔지만은 그걸 공식적으로 그럼 여야 정치적 합의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요구하고 헌재의 입장을 들어보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부담 들어줘야죠. 네. 헌법재판관 임명 민주당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민주당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권한대행 체제를 장기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헌재가 6인은 심리가 가능하지만 6인이 결정해서 안 된다라고 지금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분의 헌법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6명이 심리는 하되 6명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6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일부 했었지만 지금 가능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거에 그렇죠. 선거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라면 결국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선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재판관에서 심리 결정을 재판 결정을 못 한다면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2년 넘는 기간을 그러면 대행 체제로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쉬운 거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여야 한 번 더 수기한다면 여야가 한번 협의해달라. 네. 그래서 언제까지 협의해서 안 되면 나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관의 입장을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뭐 여당의 입장도 있고 하니 숙고하는 그 시간을 갖되 그걸 무한정 합의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무한반복으로 이어지잖아요. 합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했어야 될 입장은 그러면 뭐 12월 말까지든 12월 말까지 여야가 한 번 더 협의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대법원이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가 결정하겠다.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게 맞고요. 최상목 전 권한대행 이제 새로운 신임 권한대행도 아마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이런 정치적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그 최상목 신임 권한대행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못한 거를 또 하려면 이 정책 부담이 있는데 그렇다면 권영세 그렇죠.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지금 이 민주당 대표 두 분이 만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권한대행 기간 중에는 민주당이 가능한 한 그 최대한 단독 의결을 자제하겠다. 한 그 기껏해 한 3개월 정도잖아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에게 자꾸 거부권을 제2 요구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안 되겠다는 거죠. 네. 그 정도의 정치적 약속을 좀 해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저는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내란 상황, 내란과 관련된 문제하고 헌법재판관 탄핵소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탄핵과 관련된 내란죄와 관련된 특검법 경우에는 지금 수사기관에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그 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니 이 특검은 대법원과 대한변협 정도가 추천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그 내란 관련 특검을 하자. 이거는 독소 조항을 좀 빼는 방안. 예, 그렇죠. 예, 그런 정도로 현재 대한변협이나 대법원도 그 내란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민주당 입장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정도 민주당에서 2개 정도 양보를 해주면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하면서 그게 정치를 지금 현재 국민들이 답답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살리는 거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거 아니에요. 상견례를. 거기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신박한 제안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김성태 의원님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 주시면. 아니 홍익표 전 대표께서 저렇게 제안하신 바로 저런 내용들이 정치죠. 저런 또 제안이 오면은 그런 내용을 또 이제 받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이제 또 나름 약간의 또 입장 조정을 해서라도 그 절충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한쪽의 입장만 가지고 결과물이 도출되지는 않거든요. 그 타협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2000 당시 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3부가 있으니까 예, 조금 탄핵 시에도 그때도 여야 간에 대통령이 통치했다는 심각한 이 대통령직에 대한 탄핵의 문제가 발생할 때 민주당은 기다려줬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안을 당시 새누리당 내부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다려주듯이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번에도 이 대응 체제를 안정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민주당 협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 토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이어집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 입양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님 이 말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한대행으로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당연히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고 또 한정적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정치의 중요성 이런 때 이 사실상 권한대행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인사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중요한 어떤 정책의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과도기적이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정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행 체제 이걸 빨리 끝내는 길이 어찌 보면은 가장 대한민국이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대행이 거부권 가지고 또 탄핵의 사유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좋은 제안을 하신 거예요, 홍 대표께서. 네. 3개월 만이라도 정말 어느 일당이 일방적인 법안이나 또 어떤 뭐 정치적 이슈 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그걸 밀어붙이기보다는 그걸 휴전기죠. 예, 휴전기를 두고 이렇게 이제 대행 체제를 극복하자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특검,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거 1년 내에 이제 올해 끝자락에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특검법 들고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정농단의 탄핵 사유를 사실상 찾기 위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10배, 100배 중요한 지금 현재 내란 혐의를 가지고 이미 뭐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많은 사람들이 구속 수감되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지금 피의자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면 민주당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김건희 특검 때문에 지금 와서 양국 법인이 무슨 법 이거 거부권 행사한다고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집중해야죠. 한 가지만 가지고. 네. 헌법재판소 입장도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우선적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일단 두 분도 우려하시지만 권한대행의 연쇄 탄핵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그 헌법재판관 한 분이 그 반대를 했다면 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된 게 지금 쭉 밀려 있어요. 여러 사람이 탄핵돼 있는데 지금 6명이 헌법재판관이 6명이 심리를 하지만 결정을 못 하는 구조. 그리고 추가 임명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구조. 이런 상황은 타개해야죠. 이렇게 되면 헌법기관이 무력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민주당한테 좀 쓴소리를 했던 이유는 그거죠. 민주당이 네. 당위로는 저도 다 동의해요. 국민적 요구가 있고 뭐 또 이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유능한 정당이라면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내야 될 때 그때 과감하게 협상할 건 협상하고 또 그 어떤 뭔가 결단할 땐 결단하고 이런 게 그 정당의 리더십이고 정당이 유능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민주당이 이 국민의 목소리고 이게 뭐 당연히 우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건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전 뭐 그거에 하나도 이의가 있지 않아요. 같은 생각이고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이 그거 갖고 국민의힘을 설득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한 정치적 해법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최상목 대행도 저는 그런 입장을 견제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말은 말이 그렇지 사실 법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권한대행입니다. 지금은 누가 최상목 권한대행 보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본인은 그만큼 자기의 역할이 좀 어렵고 제한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본인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수사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는 그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제일 없는 경우는 이 검찰입니다. 그 도리어 국가수사본부가 그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고요. 네.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수처에 그 검찰도 이관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자료를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수사기관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동훈 그 대표가 법무부 장관한테 한 얘기예요. 피의자가 범죄 기관을 선택할 수 없다. 쇼핑하듯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그렇죠. 네네네. 그게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 얘기예요. 피의자가 쇼핑하듯이 그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 수사기관이 나오라 그러면 나가서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공수처는 그러면 국가수사본부가 부르면 나가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게 매우 구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공수처 그 수사기관도 좀 협조를 해서 대통령을 여러 기관이 돌아가면서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공수처로 하든 국가수사본부로 하든 어디 한 군데로 해서 저는 대통령을 소환해서 그 깔끔하게 조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공조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수사를 해서 대통령을 하더라도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초기에는 수사기관을 좀 단일화해달라. 뭐 너무 여러 곳에서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공수처는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어도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사 주체들 제가 처음에도 우려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런 큰 대형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그래도 지금까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국민들이 어느 누구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금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이 역시 엄청난 처음 경험하는 혼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이 이제 모든 수사 기록과 내용을 또 이제 공수처에 이관을 했지만은 공수처 입장에서 수사 인력의 절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또 지금 뭐 공수처 출범하고 이런 대형 사건 사고를 한 번도 접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 지금 현재 출범하고 지금 기소 내용도 4건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결과를 갖다 만들어내라. 이건 사실상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공조본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주체들이 쉽게 또 자기네들 그런 기관들의 한계 때로는 또 자신들의 또 위치 역할 이런 것 덕분에 쉽게 합의가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해당되지 않으면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죠. 이런 문제도 좀 국회에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좀 접근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주체들이 공조본을 통해서 이게 좀 단일화된 수사 체제를 만들어달라 할 수 있는 거죠. 품격 토론답습니다. 오늘 올해는 마지막 품격 토론인데 두 분이 이제 정치권에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라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30초씩 새해 인사도 좀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30초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24년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하고 늘 정치권이 존경하고 존중해야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절대 정책이 정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국민을 위한 그런 좀 정치로서 정치적 당략보다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의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란체스코 교황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가적 위기가 힘들고 또 고통이 가중될수록 우리 국민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 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것이 국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그 빛이 있듯이 위기와 시련 속에 늘 국민들이 계셨다 생각합니다. 그런 2025년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